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수태원입니다. 한국은 지난 주말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어느덧 가을로 들어섰는데요. 연중 내내 후덥지근한 자카르타에서 지내다 보니 지금 한창 단풍이 아름다울 한국의 가을산이 그립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6월 말 기준 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반기 중 최대 투자국은 싱가폴로 49억 달러였고 일본이 29억 달러, 홍콩이 11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홍콩과 중국이 새로 탑5 투자국에 진입했는데 특히 중국의 투자액은 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전년 동기 8억 달러보다 감소한 5억 달러로 전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인도네시아 투자 증가는 지난 2014년 말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담에서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 측에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제안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 상황 및 이를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한중일 3국의 대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에 치열한 한중일과 대인도네시아 투자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5가지 핵심 키워드가 담긴 1차 법률 개정안을 10월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할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가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2014년 10월 취임 이후 줄곧 인도네시아 최우선 과제는 인프라 개발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2015년에는 항만과 도로, 전력 등의 인프라 정비에 5,500조 루피아, 한화 470조 원을 투자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총 3,500만 킬로와트 발전소와 24개의 신항만 정비, 그리고 도로와 수처리 등 다양한 인프라 정비가 해당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개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실행 중입니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 효율성은 세계 53위로 25위의 말레이시아나 35위의 태국보다도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 선적 부문에서는 필리핀, 베트남보다도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서 채굴되는 석탄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호주에서 생산된 석탄을 수입할 때보다 물류 비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이는 인도네시아 석탄의 경제성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자원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러한 물류 비용 차이는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경쟁력에 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은 강력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그동안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고용과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반적 인프라 수준은 전 세계 140개국 중 81위이며 동남아 10개국 중 5위 수준으로 동남아 영내 경쟁국에 비해서도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과 전력 인프라 부족은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과 더불어 2억 6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도시화 추세로 인해 인프라 시장의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내 환경은 인프라 개발에 대한 조코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와 맞물려서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 규모는 올해 약 55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9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매년 6에서 7%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의 경우 전년도 투자 금액은 약 305억 달러로 전체 인프라 투자 금액 500억 불의 60%를 넘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큽니다. 2020년 교통 인프라 투자 금액은 약 565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그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및 교량 건설은 2020년 약 301억 달러 수준으로 교통 인프라 부문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철도는 94억 달러, 공항 및 해양 부분은 각각 73억 불 및 89억 불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세계 사회의 인구와 한반도 9배에 이르는 큰 면적에 의한 높은 인프라 확충 수요로 인해 동남아 최대의 건설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과거 정부 방식과는 달리 조코이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인프라 건설에 외국 기업을 적극 끌어들이는 등 해외 자금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유가 하락 이후 중동 건설 시장이 무너져 실의에 빠진 전 세계 건설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작년 10월 중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반동을 잇는 150km의 고속철도 사업을 따냈습니다. 약 6조 6천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당초 2009년부터 공을 들여왔던 일본이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반둥회의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투자 제안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후 중국과 일본의 수주 경쟁이 격화되었고 이후 중국개발은행이 사업비 전액에 대해 초저금리의 융자를 인도네시아 정부 보증 없이 지원하는 등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철도공사와 인도네시아 4개 공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해당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죠. 중국이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가면서까지 자카르타 반둥 간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 반둥 노선을 포함하여 총 연장 860km에 이르는 고속철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향후 인도네시아의 엄청난 인프라 투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고속철도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일본은 지난 4월 사업비 2조 원에 달하는 자카르타 동쪽 바팀반에 신항만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됩니다. 이렇듯 일본과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건설 시장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도요노 전 대통령 때까지는 인도네시아와 밀월 관계에 있었던 일본이 각종 인프라 사업을 독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코이 대통령 집권 후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은 중국으로도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중국 주도하에 설립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즉 AIIB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첫 다자간 개발기구로서 앞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인프라 발전 분야에서 멀티내셔널한 투자 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프라 투자 유치에 있어 일본에게만 밀착된 관계 유지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경쟁 구도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국 업체들은 막강한 자본을 등에 업은 중국, 일본의 틈새에서 쉽지 않은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3년 7억 6천만 달러에 그친 한국 건설업체의 인도네시아 건설 수주액은 2014년에는 10억 달러, 그리고 2015년에는 15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에서의 건설 수주가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고부가치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향후 인도네시아 인프라 마켓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력 중심의 용역 및 투자 개발형 수주 능력 제고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약 50개의 한국 건설업체는 현재 발전 플랜트 중심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발전 플랜트 사업 중에서도 특히 지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망이 유망하다고 합니다. 지열 발전은 지하에서 끌어올린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는 세계 화산 폭발의 70%가 일어나는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된 지열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잠재 지열 발전 용량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향후 성장성을 주목하여 2025년까지 지열 발전 용량을 지금의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한 건설사가 수마트라 북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지구구 이상기후 변화에 시달리며 온실가스 축소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몸부림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더욱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0월 13일 미달러당 13,075루피아로 전주 대비 89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된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루피아 환율은 금주 월요일까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유가, 브렉시트 등 국제시장의 불안 요인에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반전됐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9월 FOMC 회의록에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강하게 언급됐다는 소식에 달러화 강세는 좀 더 심화됐으며 루피아 환율은 13,0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까지 루피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던 텍스트 앰네스티 효과는 거의 마무리된 반면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당국의 환율 하락 방어원금 영향 및 미 달러화 강세 영향은 당분간 계속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20원 상승한 달러당 1,1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화 환율 역시 국제시장에서 강세로 돌아선 미 달러화의 영향으로 주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주중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3일 종가인 1,134원은 8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루피아 환율과 원화 환율은 당분간 수급 요인 등의 대내 요인보다는 미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그리고 유가 불안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0월 13일 8.67원으로 전주 대비 0.1원 상승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정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0월 13일 7.08%로 주간 기준 0.04%포인트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약보합세로 마감됐습니다. 최근 수주 동안 인도네시아 국제시장은 신규 발행 물량 증가, 대외 불안 요인 등으로 약보합을 보여왔지만 금주 중반부터 신규 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면서 국채시장 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10월 13일 5,340포인트로 전주 대비 69포인트 하락, 주간 기준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52억 루피아 수준이었고요. 주간 평균 거래량은 64억 루피아 수준으로 전주에 이어서 6억 루피아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수수료 및 밀수 근절과 공공서비스 및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교정시설의 과밀화 등 5가지 핵심 키워드가 담긴 1차 법률 개정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위란토 장관은
공무원들의 불법 수수료 편취 및 뇌물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고민하는 중이며 이와 함께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금전 제공 요구에 대해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란토 장관은 그동안 운전면허 취득 및 차량 등록 과정에서 빠른 업무 처리를 대가로 한 경찰의 금전 수치 관행을 지적하며 이러한 편의 없이도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번 법률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적재산권 등록 및 체류비자 등록 시 불법 수수료 수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러한 비위 행위 또한 근본 법률 개정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10월 중 발표될 법률 개정안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인 밀수출입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의 창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란토 장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정시설의 80%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 법률 개정을 통해 테러 및 마약 밀수 등 중대 범법자들의 경우 별도 송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며 더불어 경범자의 경우 벌금 부과 또는 별도의 징벌을 통해 장기간의 재판 과정을 생략하는 등 효과적인 법무 집행 메커니즘을 마련해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저해해왔었던 행정 업무의 부조리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조세 당국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의 물품 거래 및 홍보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구상 중인 방안이 실행되게 되면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등에서의 이른바 인터넷 스타들이 특정 제품을 홍보한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게 된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정보통신기술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들이 신고한 소득 내역과 소셜미디어상의 활동 내역까지 비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렇게 SNS상에서의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12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과세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직거래 그리고 소셜미디어상의 홍보 등에서 얻은 수익은 모두 과세 대상 예정이라고 밝히며 효과적인 징수 방안과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과세 방안 또한 텍스트앤너스티와 마찬가지로 조코위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 재정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과세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경기 부양과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조코위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부양의 일환으로 글로벌에서의 인도네시아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가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경제정책실의 대외정책 수석고문인 수마르토노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미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며 국가 브랜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수마르토노 고문에 의하면 과학기술, 문화, 세계평화 및 환경보호 기여도, 국민보건 및 복지와 부해평등 수준 등을 지표로 한 2016년 기준 좋은 국가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163개국 중 77위를 했으며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스위스 등의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이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꾸준한 조율을 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국가 발전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효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중국의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강노지말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이는 강력한 활에서 힘차게 쏘아진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약해져서 결국 얇은 비단조차 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강한 힘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쇠퇴한다는 것이지요. 공중을 향해 힘껏 던진 돌도 힘이 닿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10년간 휴대폰 세계 1위를 유지했던 노키아의 몰락과 SNS 1세대로서 역시 10년간 시장을 주름잡았던 트위터 추락을 보면서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제품 및 기술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즘에는 강노지마의 교훈을 더욱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